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에 지난번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레드오션, 서울 상권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가. 서울 수도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장사하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더 경쟁이 치열해서 더 어려운 건지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죠. 상권 분석 전문가인 이홍규 부자 창업스쿨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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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력이 특이하시네요. 대기업에서 점포 개발을 많이 담당했었다고요. 네네. 어떤 것들 혹시 하셨었나요? 편의점, 이제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이제 버거에서 이제 점포 개발을 9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의 시작이 다른 창업을 돕고 있는 부다 창업 스쿨을 운영하면서 이제 상권 분석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저트, 햄버거, 편의점 등등의 점포 개발을 담당했었으니까 네. 당연히 입지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창업할 때 상권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 그 비중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저는 상권 분석만 잘해도 50%는 성공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번 결정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네, 뭐 마케팅이라던가 직원 관리라던가 뭐 세무적인 부분은 내가 뭔가 실수를 했었어도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상권에 대한 선택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초기 준비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상권 좋은 곳은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일 수 있을 텐데 네. 당연히 임대료도 비쌀 테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수익이 되느냐도 같이 저울질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상권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고 들어가는 요소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일단 요즘은 뭐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상권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 현장에 가야지만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손품과 발품을 동시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설이에요. 그리고 발품은 그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배우세대 체크, 뭐 경쟁사의 매출액을 체크해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가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가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데이터처럼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지, 뭐 젊은 층들이 방문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검토해서 두 가지가 다 융합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봐야 되고 데이터로도 봐야 되는 거고. 네. 실제 많이들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창업하시는 사실 분들이? 안 하시고 네. 아예 요즘은 데이터가 많아지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정보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현장을 가기 전에 단정 짓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이는데 과연 그게 현실과 맞을지. 사실 데이터에는 항상 숫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가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좋은 상권이 좋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부동산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권 분석을 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콘텐츠와 부동산이 함께 좀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할 그 창업 아이템에 맞아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도 조금 더 꼼꼼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창톡의 노승욱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상권 분석을 하더라. 그래서 잘 된 케이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장사 고수분들 많이 인터뷰하면 보통 6개월 이상은 상권 분석에만 그 임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분들은 그 가게를 이제 또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라 오토로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생업에 꼭 이렇게 종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세요. 매여 있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신 거죠. 예. 근데 대부분 생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창업을 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라서 촉박하다 하루 보니까 이틀 뭐 시간 내서 어디 지방 다녀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가격에 맞춰서 창업 비용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창업하려고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냥 찍어주는 지역하려고 하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신 거죠. 근데 정말 그 장사 고수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하시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원래 전주에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네. 처갓집이 제주도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주시청 앞에 지나가다가 여기서 분식집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좀 자리 나면 알려달라. 그래서 연락이 올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가셨대요. 어떤 상가 자리가 나올 네. 때마다. 근데 그거를 7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서 오픈을 했더니 그 이제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한 100개 정도 되는 가맹점 중에 매출 바로 1등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덕분에 뭐 제주에 있는 처갓집은 자주 가셨겠습니다만 일단 상가가 나왔을 때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고 여기도 좀 부족한데 그러다가 진짜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충 하자 해서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꼭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100% 만족된 자리가 아니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성공적인 사례인 네. 거고 전주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제주도까지 이제 진출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가 뜹니까? 어디가 좋은 상권입니까? 어디가 핫합니까? 이홍규 대표님도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시죠. 대부분 그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네. 그렇죠. 결론부터 네. 어디입니까 혹시? 저는 최근에는 안국하고 종로 3가를 이어주는 라인을 되게 핫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광화문, 을지로, 종로 쪽에 일단 오피스 배우 세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선동이나 뭐 요즘 뜨고 있는 서술락길 그리고 안국역 인근에도 좀 사람들이 방문을 끌어낼 수 있는 멋진 카페와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예. 1호선, 3호선, 5호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도보로 걸어 다니기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상권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특징을 가진 곳들은 많기는 해요. 다른 강남권도 그렇고 네. 많기는 한데 왜 안국과 종로상가 쪽을 좀 뜨는 상권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큽니다. 지금 실제 뭐 뉴스 기사를 봐도 알 수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이 면세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케이팝, 뭐 패션, 어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들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단체로 버스로 관광 와서 쇼핑하는 비율보다 뭐 한 둘이서 아니면 가족 단위 5명이서 관광하는 모습들을 눈에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벌써 코로나 이전의 느낌 절반 정도 이상도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국인 수요 플러스에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앞으로 좀 더 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 수요, 직장인 수요를 깔고 가는 데다가 네, 나들이 수요에다가 외국인 관광객까지 올 수 있는 곳. 네, 수요가 거의 뭐 3중으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게 좋은 상권이다. 노승우 대표님, 근데 이제 상권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전철역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유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상권도 생물인 것 같아요. 예. 상권이 이동을 하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도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다른 곳에. 네. 그러면서 지하철역의 승하차자 수도 계속 변동이 있어요. 역은 안 변하지만 네. 승하차자 수가 변하는. 네.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에는 지하철역 상권이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 뒤로 지하철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요새는 또 예전보다는 좀 메리트가 없어졌다. 이렇게 또 보시고. 근데 이제 뜨는 기간이 이제 어떤 데는 뭐 한 1, 2년 떴다가 또 지기도 하고 이제 또 금방 이동하고 하는데 어떤 데는 생각보다 5년, 10년 이렇게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을지로나 성수도 처음 떴을 때는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아예 메인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죠. 성수는 뭐 5년, 10년 뒤에도 이제 계속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임차인들이 계속 후속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 도시 개발 계획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후속으로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는지를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권이 뭐 유지되는 기간이나 유행의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성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성지로 요즘 네. 그 성동구나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뭐 팝업 스토어도 많이 열고 있고. 그래서 2030년에 스타트업 어떤 공유 오피스 이런 거를 이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년 이상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무슨 리단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개성 있는 임차인들 좀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반짝 뜨는데 거기서 이제 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이러면 또 상권이 오래 못 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이홍규 대표님, 그 너무 이제 핫한 곳만 이제 사람들은 찾게 되는데 요즘 좀 지고 있는 곳, 인기가 좀 식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완전 반대로. 약간 신촌과 이대 상권이 뭐 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지는 못하고 있죠. 오,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때 생각하면은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학도 동아리 조모에 만나던가 하면은 항상 신촌역 쪽에 있는 현대백화점 시계탑에서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그 당시는 신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20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중심지였던 건데 네. 지금은 왜 그 모습을 찾지 못하느냐?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홍대, 연남, 합정 쪽만 있어서 신촌의 상권이 빠진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뭐 을지로, 뭐 신당동 그리고 뭐 해방촌 신원시장 가도 20대, 30대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갈 곳이 많아졌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똑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겠네요. 네네. 보통 어떤 가게의 매출액이 빠지면은 예. 어떤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근에 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점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경쟁 업소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상권 자체도 경쟁 상권이 떠버리거나 네. 여기는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 아이템 뭐 학교 학생들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야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장사하면서 이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뭐 대처하기가 힘들겠네요. 근데 결국 매장 안에서 고객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추가적으로 한다던가 예. 아니면 요즘은 상권도 오프라인 상권이 있고 온라인 상권이 있거든요. 네네네. 온라인 상권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브랜드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게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지는 상권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온라인 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2010년대 중반에 복합 쇼핑몰이 한창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뭐 하남, 뭐 고양 이런데 이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서울 중심부까지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해요. 그 오픈 그쪽으로 나가느라고. 네, 그 주변은 뭐 완전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오. 광역 상권에 지니고 있거든요. 복합 쇼핑몰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오픈이 조금 덜 하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덜한데 그 한창 생겨날 때는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내수 소비의 규모는 정해져 있고 새로운 데가 뜰 때마다 진공청소기처럼 그쪽에서 막 빨아들이니 근데 이것도 서로 우리가 빨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 상권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노승호 대표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젠트리피케이션 네. 너무 잘 돼도 문제잖아요. 임대료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는 하는데 네. 원래 그 상권을 일으킨 사람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예술가들이나 좀 개성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조용한 상권에서 뭔가 하프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젠트리파이어라 그래요. 이제 상권 개척가. 아하. 네.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상권을 만들면은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패스트 팔로워 같은 이제 임차인들이 따라서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이제 상권이 성장기고 되게 좋은데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죠. 네, 이제 이름 있는 그러면 이제 상권의 개성이 사라지죠.
예, 그러면서 젠트리파이어들은 이제 떠나가고 왜냐하면 이때부터 임차료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권의 개성은 사라지고 임차료는 올라가고 하면서 이젠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으로 팔 수 있는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똑같으시네요. 네, 이런 데들이 이제 홍대나 명동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권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가게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을 보고 욕심을 낼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상권을 최초에 키웠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네, 문화적으로 변질이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도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뭐 청년 장사꾼 이렇게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상권에 개척했던 젠트리파이어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됐거든요. 임차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켰다 이렇게 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건물주는 다시 그 상권이 져버리고 나면 그렇죠. 오히려 또 손해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공실이 늘어나고 하죠. 아하, 야, 이게 참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이홍규 대표님한테도 뜨는 상권, 지는 상권 이렇게 좀 여쭤봤었는데 좋은 상권이다, 나쁜 상권이다라고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유동인구 많으면 무조건 좋은 상권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유동인구가 이제 내 브랜드, 내 컨텐츠에 맞는 상권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에 따라서 이제 좀 남자들이 많이 가는 상권이 있고 여자들이 많이 가는 상권도 있을 수 네. 있고 또는 뭐 세대별로 또는 구매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은 상권인지 뭐 3, 4인 가구가 많은 상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디는 좋은 상권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안 좋은 상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아까 이제 손품 얘기하셨는데 그 포털에서 키워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소고기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상권에서 소고기집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가 이제 다른 상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검색량이 많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경쟁 업체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봐서 경쟁 강도를 비교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한테 맞는 상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권별로 통하는 아이템, 안 통하는 아이템이 다 다를 수 있으니 네. 그 상권에 이제 오가는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검색량 같은 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요새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들. 네, 네. 이거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기본이겠네요. 그렇죠. 요즘 제일 장사 고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소고기집인데 네. 거기서 창업을 이미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검색량을 보니까 여기는 돼지고기 검색량이 더 많은 거예요. 삼겹살 이런 게. 그러면은 삼겹살 메뉴를 추가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기도 그냥 다 같은 고기도 아니고 고기의 종류마다 이게 또 맞는 상권이 있고 그쵸. 아닐 수도 있는 네네. 거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홍규 대표님한테 상권을 한번 좀 쪼개서 네. 조금 분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 주택가, 관광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서울 상권은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되겠습니까? 약간 굳이 상권을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한 6개로 나눌 수는 있거든요. 6가지. 주거 상권, 그리고 오피스, 학원가, 유흥 상권, 그리고 교통 상권, 마지막으로 특수 상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일반 분들은 이 상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는 오피스 상권이지, 네. 뭐 강남은 오피스 상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약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오, 그래요? 저는 상권이 결국 모든 상권은 다 복합 상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를 기준으로 봐도 국회의사당역 쪽은 오피스 성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네. 주거 환경이나 그런 게 없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여의도 공원 기준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아파트들이 밀집된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가까운 상업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와 주거가 혼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여의도 역에 가까이 있는 곳은 또 역세권의 성향과 오피스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어떤 데이터적인 거 볼 수 있냐면요. 여의도역 인근이나
IFC몰, 더현대서울 있는 인근은 주말에도 영업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예. 국회의사당역 인근 혹은 이제 여의도 공원 남쪽 기존에 있는 별관 KBS 별관 쪽의 인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주말에 매출액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텅텅 접근이 비죠. 힘드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전체 지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정의 내리지 말고 내가 검토하는 후보점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 성향은 어떻고 뭐 교통 성향은 어떻고 주거 성향은 어떤지 한번 그 왜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캐릭터의 스탯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 힘, 네네네. 뭐 마력 이런 식으로 하는 그쵸, 게 있는데 그쵸. 체력이 어떻고 그것처럼 이 후보점의 아하. 상권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를 맞춰서 브랜드를 결정하고 운영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직장인 이게 네. 아니라 그렇죠. 사실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나눌 세부적으로. 수가 있는 거죠. 네. 아하, 근데 이거 잘못 선택해서 들어갔다가는 또 이제 큰 돈을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거, 오피스, 학원과 유흥, 교통, 특수 이렇게 일단은 6등분은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또 곳곳에 따라서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막 그런 겁니까? 학원가 많은 곳에서는 마라탕, 떡볶이집, 분식집 요게 가장 대표적이고 오피스가 많은 곳에서는 뭐 점심 식사, 밥집, 뭐 커피 가게 이런 것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라탕을 어떤 고객층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지를 생각을 하면은 뭐 10대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오피스가 있으니까 마라탕을 소비하겠지 아니면 학원가가 있으니까 소비하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원가라고 치면은 10대들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20대, 30대들은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는지 고객을 또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넓게 많은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 네. 학원가라고 해서 네. 10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장사할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매출이 더 제한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이게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학교에 있는 중에는 소비를 못 하죠. 그렇죠. 학교 끝나고 보통 이제 집으로 가자. 요즘 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시간대 소비를 한번 하고 학원에 들어가 있으면 또 소비를 못 하고 그리고 학원이 끝났을 때 그 친구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셔틀을 타고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학원가 상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10대가 많은 곳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10대 플러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요소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그 학원가 근처에서 아이들 데리고 마라탕을 먹었는데 정말 거의 다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야 여기 애들 장사 잘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네요. 또 1층이고 막 임대료도 비싼데 학생들 대상으로만 또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시간대를 운영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난 쭉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점심때는 누가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4시에서 17시에는 누가 올 수 있고 그렇게 시간별로 그 채울 수 있는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층도 쪼개고 시간도 쪼개고. 네, 지역도 쪼개고. 이 시간도 더 잘게 쪼개도 되는 게 예.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에도 또 나와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니까. 네, 학원 위층에 있는 코인 노래방 나 편의점 이런 데들이 잠깐 간식 먹고 또 노래 한두 곡 부르고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짬나는 시간을 노리는 것도 학교 옛날 매점처럼 그렇죠. 야, 그 역할을 또 해야 틈새 시장에서 또 돈을 더 벌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상식에서는 네. 뭐 그냥 점심 밥집, 커피집 요거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쪼개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약간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뭔가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려고 아이템 자체에서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업종을 선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오피스라고 하면은 좋은 창업 아이템은 결국 내가 월요일에도 먹고 화요일에도 먹고 아니면은 또 금요일에 생각나서 또 먹고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결국은 점심 메뉴라고 치면은 뭐 돈가스, 제육볶음, 이제 뭐 순댓국 요런 카테고리겠죠. 반복 소비가 쉬운 것들. 네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노소영 대표님, 네, 이 반복 소비가 쉬운 것들은 또 경쟁자가 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무한 굴레에 우리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 강도를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이 경쟁 강도라는 것도 이제 양적인 게 있고 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가 커피가 정말 경쟁 강도가 심하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도 여의도에 오다 보니까 여의도 앞에 저가 커피가 50m 거리 안에 한 6, 7개 브랜드가 경쟁을 하더라고요. KBS 앞에만 하더라도 네.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강남은 더 심합니다. 막 30m 안에 7, 8개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이제 양적으로는 이제 다 경쟁자지만 또 이제 대부분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로 하면은 또 이제 몰리기도 하고 해서 이 양적인 경쟁 강도와 질적인 경쟁 강도를 다 봐야겠죠. 그러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홍규 대표님이 아까 오피스 상권 말씀해 주실 때도 이제 주말에 장사가 안 되는 지역들도 이제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그런 곳이라고 해서 그냥 주말에 쉬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좀 관점을 좀 바꿔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보통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요. 오피스 상권의 피크 타임인 주중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피크 타임에서 매출을 10% 20% 올리는 게 더 볼륨이 큰 거고 네. 매출이 낮은 주말 시간대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생각보다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예 매출이 나오는 시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볼륨 자체를 더 올려주는 게 전체적인 총 매출에서 더 이득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죠. 더 많이 팔아라. 네, 그러면 차라리 주말에 쉴 때 뭐 인건비를 아끼던지 네, 주말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낮춰서 들어간다라든지 이것도 전략이 될 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지역 자체가 그래도 주말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는 그런 지역이다, 뭐 강남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을 목적성을 가지고 내 가게로 바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인 오피스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목적성을 가지는 고객들 자체가 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이 수요자 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아, 재미납니다. 박민웅님이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시 듣기 들려주고 싶네요. 아, 아들이었구나. 이들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이 창업을 좀 쉽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또 오늘 진짜 키워드가 쪼개라라는 것 같아요. 네. 쪼개기. 고객층도 쪼개서 보고 시간도 쪼개서 보고 지역도 쪼개서 보고 그러니까 상권 분석은 정말 디테일이 중요하겠네. 디테일. 네. 또 하나가 특수 상권이라는 건 뭐예요? 특수 상권. 특수 상권이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뭔가 좋은 장소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네.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마트, 백화점, 아니면은 유원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공항, 역사 이런 장소들인데 약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 거래 과정, 임차에 대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없는 섹터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한다던가 기업과 개인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게 되지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뭐 입찰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됩니까? 이게 특수상권도 그곳에 한번 영업을 해보신 분이나 잘 알겠지. 네. 특수상권은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 됐든가 쇼핑몰이 됐든가 대기업의 백화점 아울렛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개인이 접근하긴 사실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유명한 프랜차이즈던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각 회사의 MD들이 찾아오나요? 브랜드를 소싱하는 개념이죠. 혹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이, 그 정도 되면은 뭐 이게 입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네. 아 근데 이런 특수상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일반 자영업자분들한테 조금 적용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 같은 데는 그래도 일반 소상공인도 그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집 공고를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이런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를 거의 매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고 없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이 모집 기간도 이렇게 뭐 한 달 이 정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치면은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전철 역사 안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는 그 이제 몰 운영하는 데서 이제 개인 소상공인은 좀 리스크가 있다 해가지고 유명 브랜드 본사랑 주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사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가맹 점주식으로 이제 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 전대가 금지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꼭 받아 보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암암리에 본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도 네네. 따져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런 특수상권은 수수료율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내려왔지만 한때는 막 복합 쇼핑몰은 30%가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 마진율이 좋은 업종이 좀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그 수수료율이 임대료 개념인 거죠. 그렇죠. 매출의 얼마. 네,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수수료율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비슷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좋은 업종이 아니면 장사만 열심히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네,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전철 역사 안에서는 그래도 기본 이상은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동 인구도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출구, 개찰구가 어디에 몇 개나 있느냐, 예, 이런 것도 중요하죠. 유동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예. 그 승하차절 수가 많은 역이라고 해도 개찰구가 많으면 또 그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선도 잘 파악을 하셔야죠. 디테일이 중요하죠. 출입구 2개만 있는 역사랑 네. 8개 있는 역사랑. 근데 또 출입구가 8개 있다는 뜻은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또 중에 쪼개봐야 되고. 주요 동선이 있거든요. 주요 동선. 네, 어느 사람들이 개찰구를 많이 이용하는지. 1번 출구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렇죠. 8번 출구에는 진짜 몇 명 안 가는데 네. 거의 비슷한 돈 내고 8번 출구 앞에 가서 장사하면 또 안 되고. 네.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무슨 리단길, 격리단길, 뭐 막리단길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권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또 유행이 너무 빠른가요? 어때요? 이용규 대표님? 사실 유행이 빠른 곳들도 있었고요. 네. 꾸준하게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격리단길이 한때 유행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금은 그런 좀 다운돼 상태고요. 있어요? 격리단이 지금 실제로 15년도 16년에 정말 핫했었거든요. 거의 좀 이색적인 공간들이 많아서 뭐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직장인들 회식하러 굳이 격리단길을 간 적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안 가봤는데. 근데 그쪽이 격리단이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배우 세대, 고정 배우 세대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의 거의 90%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인 건데 고정층이 네. 없다. 그렇죠. 그게 약점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야, 네. 그래요. 근데 한때 잘 나갈 때는 네, 다들 그냥 격리단길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막리단길은 어때요? 막내단길은 망원동이죠.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중 하나가 그냥 망원시장 그리고 막리단길에 있는 어떤 공간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가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가 한강 고수부지 접근성이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봄이나 한강 둔치에. 가을에 이렇게 망원시장에서 먹거리 사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가서 피크닉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한강변에 제가 알기로 2군데가 있거든요. 반포 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데가 그 망원 한강 고수부지 그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수부지라는 표현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옛날 분 같잖아요.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한강 둔치. 네네. 근데 그 정도로 그런 대형 커피 회사가 매장을 둘 정도로 핫한 곳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격리단길이랑 막리단길의 차이는 고정층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고정층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에 대한 교통 접근성이 격리단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었거든요. 녹사평역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예. 걸어가는 길도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길. 내리막이고 또 공간이 들어가면 또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불편한 접근성도 이제 상권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됐었죠. 그래요. 이야,
이것도 진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네요. 그냥 격리 단길이 뜬다라고 해서 막 네. 높은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정증이 별로 없었고 유행도 지났고 무섭기도 합니다. 김동희님이 예전에는 파리 날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파리도 보기가 쉽지 않다. 되게 씁쓸합니다. 되게 씁쓸합니다. 얼추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노승욱 대표님이 보실 때 서울 상권 네. 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이제 큰 그림이긴 한데 네네. 그 상권이 이제는 브랜드화 되는 것 같아요. 상권이 브랜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제일 큰 차이가 지방은 이제 시내 해가지고 주요 상권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은 동마다 다 이제 상권이죠. 강남, 뭐 사당, 이렇게 한 지하철 한 두세 정거장마다 상권이 좀 달라지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제는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도 많고 한데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 비슷한 성격의 임차인들이 거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권의 특색이 강화가 되고 브랜드화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촌 같은 경우도 요새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여기는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또 프랜차이즈가 잘 없어요. 또 약간 뭐 공방이랄지 그런 좀 예술적인 분위기도 있고.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런 분위기와 비슷한 후속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상권의 특색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컨텐츠와 맞는 상권 브랜드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그 상권도 계속 지속이 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권이 브랜드가 된다. 이홍규 대표님 마지막으로 좋은 상권 찾아가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거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간 보통 상권 분석 이야기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은 네. 보통 좋은 상권과 좋은 입지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컨텐츠인지 내가 정확한 정의를 내렸느냐 준비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판매하는 가게를 내가 창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템의 관점으로 삼겹살집이 어디서 하면 좋지로 생각을 하면 결론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삼겹살을 누구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객단가를 올릴 수 있게 내가 어떤 뭐 추가 메뉴를 구성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디테일한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떤 특별한 장소라서 특별한 아이템이라서 아니면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장소를 운영하는 플레이어의 기획력과 운영력에 좌우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컨텐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그거를 그 여러분이 운영할 브랜드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느냐로 말씀을 드려요. 아하. 결국 추상적으로 삼겹살집의 강점 신선한 고기를 맛있게 제공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USP가 있는지 그거를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또 핵심이고 가장 또 중요한 점이기도 네. 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부자 창업 스쿨의 이홍규 대표,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